안녕하세요, 여러분. 책과 함께하는 3위의 도서탐험 시작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들어가 볼 이야기는요. 바로 박지원의 열하일기입니다. 그중에서도 이 책의 해설서에서 다루는 백미라고 할 수 있는 오부, 내부에서 외부로, 외부에서 내부로 이 부분을 아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네. 여기가 바로 연암의 생각이 어떻게 모든 경계를 그냥 부수고 넘나드는지 그 역동적인 과정을 보여주는 심장부 같은 곳이거든요. 그렇죠. 흔히 열하일기를 위대한 기행문이라고만 생각하지만 사실 그 본질은 사유의 여정이라고 봐야죠. 사유의 여정이요? 네. 연암의 생각은 결코 한 곳에 머무르질 않아요. 끊임없이 기존의 틀을 의심하고 해체하고 또 재구성하거든요. 아, 아마 오늘 이 오부를 따라가다 보시면 열하일기가 왜 단순한 여행 기록이 아니라 2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충격을 주는 위대한 사상서인지 그 이유를 정말 몸소 느끼게 되실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 지적 모함의 첫걸음, 사이에서 사유하기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이 파트의 시작을 여는 문장이 참 독특해요. 연암의 절친이었던 이덕무의 글인데 말똥구리는 스스로 말똥을 아껴 여용의 여유주를 부러워하지 않는다. 네, 그렇죠. 아니, 이게 처음 들으면 좀 뜬금없잖아요. 말똥구리한테는 말똥이 최고다 이건데 이게 연암 사상이랑 무슨 큰 관련이 있는 건가요? 이게 사실은 어마어마한 선언인 거죠. 선언이요? 네. 당시 세계를 지배하던 생각의 틀, 그러니까 모든 것에 등급을 매기고 줄을 세우는 그 위계 질서를 통째로 거부하는 말이거든요. 아, 세상에는 절대적인 중심도 절대적인 척도도 없다는 선언이에요. 신과 인간, 중화와 오랑캐처럼 모든 걸 위아래로 나누던 중세적 세계관의 정면으로 반기를 드는 겁니다. 각자의 세상에서는 각자가 중심이다. 뭐 이런 거군요. 맞습니다. 말똥구리의 세계에서는 말똥이 여유주고 용의 세계에서는 여유주가 최고일 뿐 둘 사이에 우열은 없다는 거예요. 모든 가치는 그것이 놓인 관계 속에서 결정된다는 아주 현대적인 생각의 출발점이죠. 와, 그러고 보니까 요즘 SNS 보면서 남의 화려한 삶이랑 내 삶을 막 비교하고 부러워하는 것도 어찌 보면 내 말똥의 가치를 잃고 남의 여의주만 쳐다보는 꼴일 수도 있겠네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연암은 바로 그 지점을 파고들어요. 특히 열하일기의 명문장으로 꼽히는 상기, 즉 코끼리를 본 기록에서 이 생각이 폭발합니다. 아, 코끼리 이야기요? 네, 연암이 열하에서 처음 본 그 거대한 코끼리 앞에서 충격에 빠지죠. 그리고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요. 사람들은 세상 이치를 하늘이 정해줬다고 믿지만 저 코끼리만 봐도 우리는 아는 게 거의 없다. 눈에 보이는 코끼리 한 마리의 진정한 모습도 모르면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늘의 뜻이나 천하 만물의 이치를 다 아는 것처럼 말할 수 있는가 하고요. 정말 날카로운 지적이네요. 우리는 우리가 아는 몇 가지 사실로 세상 전체를 판단하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소스에 나오는 비유가 정말 기가 막히던데 먼저 화살을 쏘아놓고 화살이 꽂힌 곳에다 관역을 그리는 꼴이라고요. 바로 그겁니다.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내가 아는 것만 진리다고 믿는 태도를 정확히 꼬집는 말이죠. 연암이 코끼리를 통해 말하고 싶었던 건 결국 세계에 고정된 실체나 법칙이 없다는 거예요. 세계는 고정된 관역이 아니라 끊임없이 움직이고 변화하는 흐름 그 자체라는 거죠. 아, 그래서 연암의 글을 보면 유독 경계에 있는 표현들이 많군요. 맞아요. 읽다 보면 좀 뭐랄까 답답할 때도 있더라고요. 연기도 아니며 안개도 아니요. 흰 듯도 하고 검은 듯도 한 것처럼 명확하게 정의를 안 내리고 애매하게 넘어가거든요. 왜 이렇게 딱 부러지게 말하지 않는 걸까요? 바로 그 애매함이 연암 사유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아, 그래요? 뭔가를 이것은 A다 라고 규정하는 순간 살아있는 흐름은 박제되어 버리는 거거든요. 연암은 일부러 독자들을 그 경계, 즉 사이에 머물게 하는 겁니다. 머물게요. 네, 연기도 아니고 안대도 아닌 그 모호한 상태를 계속 보게 만들면서 쉽게 결론 내리지 말고 대상의 다층적인 모습을 계속 사유하라고 요구하는 거죠. 이게 바로 사이에서 사유하기의 진짜 의미입니다. 그렇게 고정된 척도를 거부하고 사이에서 생각하는 유연한 사고방식을 가졌으니 당대의 현실을 보는 눈도 정말 남달랐을 것 같아요. 그렇죠. 모두가 오랑캐라고 손가락질하던 청나라나 절대 진리로 여겼던 주자학 같은 것들을 연암은 과연 어떻게 봤을지 궁금해지네요. 자연스럽게 두 번째 주제인 세계의 첨점, 천하, 주자, 서양으로 연결되는군요.
네, 연합이 당대 세계를 이해하기 위해 붙잡고 실험했던 세 개의 핵심 키워드죠. 먼저 천하의 형세, 국제정세에 대한 시각부터 보죠. 당시 조선 사대부들은 거의 모두가 북벌론을 외치면서 청나라를 증오했어요. 네, 명나라에 대한 의리, 뭐 이런 대의명분에 갇혀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아니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반응 아니었을까요? 나라를 침략했던 적이고 오랑캐니까요. 감정적으로 배척하는 게 자연스러웠을 것 같은데요. 물론 감정적으로는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연암은 그 감정을 넘어서 그 이면에 숨겨진 힘의 역학을 냉정하게 읽어냈습니다. 힘의 역학이요? 네, 그는 이런 질문을 던져요. 청나라가 왜 한족에게는 복종의 의미로 변발을 강요하면서 조선에는 강요하지 않았을까? 대부분은 조선을 존중해줘서라고 생각했지만 연암의 분석은 달랐습니다. 이건 조선이 가진 문약함, 즉 허례허식에 빠진 상태를 그대로 내버려두려는 고도의 정치적 계산이라는 거죠. 와, 일부러 그냥 뒀다는 건가요? 그렇죠. 굳이 건드려서 자극할 필요 없이 스스로 무너지도록 방치하는 게 더 이득이라는 걸 간파한 겁니다. 와, 소름이 돋네요. 우리를 봐주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무력하게 만들려는 속셈이었다니. 이건 단순한 적개심이 아니라 완전히 전략가의 시선인데요. 그렇습니다. 그는 더 나아가 청나라 내부의 복잡한 구도, 즉 만주족 황실과 몽골, 티베트, 그리고 다수의 한족 지식인들 사이에 묘묘한 긴장관계까지 파악하고 있었어요. 세상을 그냥 우리 편 나쁜 놈 이렇게 본 게 아니군요. 네, 각 세력의 이해관계가 얽힌 거대한 체스판으로 본 거죠. 그런 날카로운 시선은 주자학을 볼 때도 마찬가지였겠네요. 당시 조선은 주자학이 거의 종교와도 같았잖아요. 바로 그 지점이 더 흥미롭습니다. 청나라 황실 역시 주자학을 공식 통치 이념으로 내세웠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니 조선의 선비들은 오랑캐도 결국 성인의 학문을 따르는구나 하고 내심 반겼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연암은 그 본질을 꿰뚫어 봅니다. 본질이요. 청나라가 진짜 주자학을 믿어서가 아니라 온 천하 사람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정치적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을 뿐이라고요. 아, 한족 지식인들을 통제하려고 그들이 가장 신성하게 여기는 이념을 역이용했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런데 조선의 선비들은 이런 속내도 모르고 중국에서 주자학과 조금이라도 다른 견해만 들리면 사문난적이다, 이단이다 하면서 길길이 날뛰는 거죠. 연암은 이런 편협함을 정말 한심하게 생각했어요. 네. 소스에서 옹정제의 조서를 인용하는 대목이 나오는데 이단을 배척해야만 겨우 유지될 수 있는 도라면 그건 진짜 도가 아니다 라는 말이 나와요. 연암은 바로 이런 도그마의 허약함을 비판했던 겁니다. 마지막 키워드가 서양인데 이건 좀 의외네요. 18세기 조선의 학자가 서양에 대해 얼마나 알았을까 싶은데요. 당시 동아시아 엘리트들에게 서양은 두 가지 코드로 인식됐어요. 하나는 풍금이나 망원경 같은 신기한 과학기술, 다른 하나는 천주교라는 종교였죠. 아, 연암 역시 과학기술에는 엄청난 호기심을 보입니다. 하지만 천주교 교리에 대해서는 굉장히 냉소적이었어요. 냉소족이요? 네, 특히 천당과 지옥 이야기를 불교의 윤회설 아류 정도로 보면서 유치한 수준이라고 그냥 일축해버리죠. 지금 시각에서 보면 좀 오만한 태도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당시에는 그게 가능했군요. 그게 핵심입니다. 18세기는 아직 서양이 동양을 압도하기 전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동등한 혹은 약간 아래의 시선으로 서양을 평가하는 옥시덴탈리즘이 가능했던 거죠. 아, 훗날 심해관계가 역전되면서 서양이 동양을 신비화하는 오리엔탈리즘이 등장하는 걸 생각하면 참 역사의 아이러니가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세상의 경계를 허물고 국제 정세의 이면을 꿰뚫어본 연암의 사유가 정말 대단하네요. 그런데 소스를 보면 여기서 멈추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갔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인견 중심주의 그리고 심지어 나라는 주체 자체를 넘어서려고 했다고요. 이건 거의 현대 철학에서나 다룰 법한 주제인데 200년 전의 학자가 어떻게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된 걸까요? 그게 바로 연암이 시대를 초월한 사상가인 이유죠. 그 시작을 보여주는 재미있는 일화가 있어요. 연암이 중국 선비들과 지구가 돈다는 지전설에 대해 토론을 벌이려고 했던 이야기입니다. 아, 네. 그런데 연암의 주장은 단순히 지구는 돈다에서 그치지 않아요. 그는 지구는 살아있다고 주장합니다. 지구가 살아있다니요? 그건 좀 비과학적인 주장 아닌가요? 그렇죠. 하지만 연암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생명도 없는 흙덩어리가 수억만 년 동안 어떻게 썩지도
부서지지도 않고 이 형태를 유지할 수 있겠는가? 그것은 스스로 살아 움직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연암의 진짜 비판이 시작돼요. 그는 서양인들이 지구가 돈다는 걸 알면서도 굳이 말하지 않는 이유를 추측하는데 그 이유가 정말 기발합니다. 뭔데요? 세상을 측정하고 분석하고 통제하기 위해서 이 땅덩어리를 말뚝처럼 한 곳에 고정시켜 놓으려는 사고방식 때문이라는 거예요. 와, 세상을 있는 그대로의 생명체, 흐름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해부하고 지배하기 위한 대상이나 자원으로 본다는 비판이군요. 정확합니다. 18세기에 이미 서구 근대 문명의 핵심적인 문제의식을 포착한 거네요. 바로 그 지점이 인간을 만물의 척도로 삼는 인간 사물 이분법을 넘어서는 사유의 출발점이에요. 여기서 더 나아가 인간의 본성과 사물의 본성은 같다고까지 주장하는데 이 생각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텍스트가 바로 그 유명한 호질, 호랑이의 꼬지짐입니다. 아, 저도 정말 충격적으로 읽었던 작품입니다. 위선적인 유학자 북곽 선생이 호랑이에게 잡히는데 호랑이가 인간의 위선을 조목조목 꾸짖는 내용이잖아요. 네, 그 꾸짖음이 정말 통렬하죠.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구절을 하나 인용해 볼게요. 호랑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인간들은 온갖 것을 훔치면서 의롭다 하고 수많은 생명을 죽이면서 어질다고 한다. 무릇 천하의 가장 큰 도둑은 인간 너희들이다. 와, 이 대목을 읽으면 인간이라는 존재를 완전히 다른 관점에서 보게 되죠. 우리가 만든 도덕, 윤리라는 것이 얼마나 인간 중심적이고 자기기만적인지를 호랑이의 목소리를 빌려 완벽하게 폭로하는 겁니다. 인간 중심주의라는 가장 단단한 감옥을 그렇게 부수는군요. 그렇다면 마지막 관문은 결국 나 자신이겠네요. 이 나라는 자아는 어떻게 넘어설 수 있을까요? 그 클라이맥스가 바로 열하일기의 대단원, 밤중에 목숨을 걸고 9번이라 강을 건너는 장면입니다. 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집채만한 물결이 덮쳐오는 그야말로 생사의 갈림길이죠. 모두가 공포에 떠는 그 순간 연암은 아주 기이한 결심을 합니다. 어떤 결심이죠? 나는 이 물을 땅이라 생각하리라. 이 물을 내 옷이라 생각하고 내 몸이라 생각하고 마침내 내 마음이라 생각하리라. 아, 이건 단순히 마음을 편하게 먹으려는 자기 암시가 아니에요. 나와 세계를 구분하는 모든 경계를 의도적으로 허물어버리는 수행 과정인 거죠. 주체와 객체의 구분이 사라지는 순간을 향해 가는 거군요. 네. 그리고 마침내 어떤 경지에 이르게 되나요? 9번째 강을 건넜을 때 연암은 귀가 먹먹해지는 경험을 합니다. 그렇게 세차게 들리던 강물 소리가 더 이상 들리지 않는 거예요. 소리가 안 들려요. 네. 나라는 분별심, 세상을 나와 나 아닌 것으로 나누던 그 의식이 사라지자 소음 역시 사라진 겁니다. 우주와 온전히 하나가 되는 무라일체의 경지를 체험한 거죠. 와, 열하일기가 주는 이 강렬함의 근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고정된 이름, 고정된 자아라는 중력에서 벗어나 끊임없이 경계를 넘나들며 새로운 세계를 만나고 새로운 나를 만들어내는 여정. 그것이 바로 연암이 보여준 노마드적 사유의 본질입니다. 오늘은 연암 박지원의 사상이 어떻게 고정관념의 경계를 부수고 확장되어 가는지를 함께 탐험해봤습니다. 네. 말똥구리에서 시작해서 코끼리를 거쳐 당대의 세계 질서를 꿰뚫어보고 마침내 인간과 나라는 한계까지 넘어서는 이 거대한 지적 여정은 200여 년이 지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정말 큰 영감과 울림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연암과 다산이라는 주제로 연암과 동시대를 살며 중세의 외부를 사유했던 또 다른 거인 다산 정약용과 연암을 비교하면서 두 위대한 사상가가 각자 어떤 길을 걸어갔는지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생각할 거리를 하나 던져드리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연암이 200여 년 전 오랑캐, 중화, 인간이라는 그 견고했던 생각의 틀을 넘어설 수 있었다면 오늘날 우리는 스스로도 인식하지 못하는 어떤 생각의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가 오늘 다룬 내용이 책과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책을 구입해서 읽어보시기를 적극 추천드립니다. 책과 함께 항상 행복한 하루하루 되십시오.